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것은 여러분 아는 대로 16세기 끝날 무렵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날짜가 없어요. 사실 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21세기니까 그지? 400년 전이잖아요. 이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어느 발달사적으로 말할 때는 17세기 시작으로 그렇게 많이 넣어요. 왜 그러냐면 16세기까지를 중세에 넣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은 뭐 1595년이다 94년 1년이다 뭐 그것은 거의 16세기 끝날 무렵으로 추정되지만은 우리가 통상 중세 어느 범주에 넣지 않고 초기 현대문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당대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 발달사적으로 우선 분리를 먼저 좀 해보겠어요.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가? 첫째, 우리가 이 올드 잉글리시라고 있어요. 올드 잉글리시. 이것이 이제 10세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11세기 이제 이 노만 컨퀘스트, 이 프랑스인의 그 영국 정복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어퍼 클래스, 상류층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제 뭐 아주 서민 무식층 아니면은 다 불어를 해야 되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사실 무식층까지, 국민학교까지 막 일본어를 해야 되지. 일본은 우리나라 정복했듯이. 이 프랑스가 정복을 해가지고부터 엄청난 이 불어 의회가 영어에 들어오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시기가 이 11세기라는 거지. 1066년. 그리고 이 세기부터 16세기까지, 셰익스피어 직전까지를 보통 분류해요. 셰익스피어가 워낙 큰 인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17세기 이때부터를 우리가 이 셰익스피어 시대로, 셰익스피어부터 뭐 20세기 초반까지, early 20th century, 이때까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modern English, early modern English래요. early modern English. 그러면 11세기에서 16세기는 middle English가 되겠죠. middle English. 중세 영어. 아까 말씀했듯이 고대 영어와 중세 영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셰익스피어 영어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현대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달사적으로 말하면은 early modern English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영어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북독일어의 영향으로 쭉 뭐 th라든지 뭐 이런 거 몇 개, U를 다우 뭐 복수 알지? 이 뭐 맨날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의미의 변화, 굴절, 인플렉션, 이런 거 몇 가지만 알면 그냥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다른 게 있지만 그것도 조금 훈련하면은 뭐 대충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20세기 지금 이제 현재까지 to date라지 영어로 말하면은 20세기 초 이후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거를 late modern English, 후기 현대 영어. 우리 같으면 이제 이 기미 독립선언문으로 잡으면은 1919년도니까 초기란 말이야. 5등은 아조선의 독립구인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 5등 뭐 이런 좀 많이 다르지, 그지? 이게 영어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초기 현대 영어 이런 말기까지 그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시기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휘적으로, 구조적으로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문장을 하나하나, 현대문처럼 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해서 이것을 현대문으로 전환해 보겠어요, 내가. 그래서 현대문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뭐 내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말도 곁들여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현대 영문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고전 또 문학 작품도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아까 언어 발달사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구조는 굉장히 이 문체 스타일이 라임을 많이 밟고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유명했어요.
라임을 말하면 주로 가군, 머리에 꼬리에 밟는 거. 두음보다도 가군이 많았어요. 원래 가군이 유명하잖아요. 시에는 그죠? 두음보다도 가군이 원래 유명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면서는 어따리 끝에 가서 맞춰 나가잖아요. 시가 그 리듬을 탄단 말이에요. 리듬의 형식으로 우리가 폼에서 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라임에서 가군 끝에 맞추는 그 이제 우리가 작품 뭐 들어가면 다음 주부터 이제 작품 들어가면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가군이 많아요. 이 셰익스피어가 이 성서 번역에 참석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유명한 특히 학계에서 뭐 많이 쓰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배적으로 이용되는 킹 제임스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바이블이 말이야. 다른 수십 번역서 중에 재미가 있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셰익스피어가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그 셰익스피어의 리듬 이런 걸 좋아하니까 운을 밝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읽으면 이 신이 나고 아주 말이야 흥이 난다고. 그래서 번역. 그래서 이 드라마는 좀 느슨하지만은 신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문이라는 거 프로즈라고 해서 이 운이 없습니까? 특히 리듬이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좀 느슨할 따르면 신은 좀 쫀쫀하고 그게 음이 따르고 19세기까지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20세기 중반 후반 들어가면 뭐 우리가 프리 벌스라고 해서 자유시에 들어가지만 그전에는 그게 운을 많이 따르는데 현대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소설을 하더라도 이것이 라임의 엄격한 형식을 안 따른다 뿐이지 그런 리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느슨할 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이 드라마에서 이 플레이 거기에서 상당히 운을 많이 하고 또 펌 게임 그죠? 동음 이어 말이야. 똑같은 음 아이들 비슷한 음을 해가 그 의미를 만들고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치 그 우리가 이 엄격한 형식에 따른 시인처럼 이거 맞춰서 재밌게 표현했는데 그게 쉽단 말이야, 그지? 산문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쓰려면 누구나 쓸 수 있는데 그런 격식까지 맞춰서 흥미롭게 쓴다는 게 이 보통 문학적 감각이 있는 창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과연 이 셰익스피어가 어떤 인물이냐? 이게 이제 우리게 노점인데 이 한 사람이 말해 어마어마한 의의를 구사하고 어마어마한 작품을 내놨는데 그 초기 시대 때 옛날 그 무식한 시대 때 말이야. 학계에서는 내가 직접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들었고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들을 쓰지 않았다는 설이 상당히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셰익스피어가 이런 오늘날 셰익스피어가 쓰는 작품으로 알려진 작품들이 셰익스피어 자기다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상당한 그 세력은 셰익스피어가 썼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 셰익스피어는 뭐 우리나라 학력으로 말한다면 한 초등학교 남짓 뭐 이런 학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지금은 극단의 똘마니로 잔심부림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셰익스피어가 직접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론가들은 비평가들은 셰익스피어가 극단의 그 당시에 무명으로 익명으로 나오는 작품들을 자기가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직접 도제한테 배운 걸 가지고 말이에요. 어프렌티스로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유료 작가들 자기 이름을 못 냈잖아요. 왜? 좀 응답패설도 해야 되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성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만 해도 영국에 17, 18세기 이런 때 부끄러워서 자기 이름으로 안 내거나 가명, 필명으로 내고 유료 작가들 있잖아. 그지? 있단 말이야. 그래 했단 말이야 실제. 그랬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그런 실제성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게 아직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휴곡이 지배적이지만은 그 소네트도 썼는데 소네트는 이탈리아 14행시를 쫓아가지고 끝에 이제 두 줄이 결론 내리도록 시도 뭐 좀 쓰고 했는데 이 작품 이분의 작품 전체가 어떤 사람 통계적으로 70%로 잡습니다만은 지배적으로 사랑 이야기예요. 모든 문학이 사랑 이야기지. 전쟁이 나오든 뭐 사업 이야기 나오든 작품이든 문학은 사랑이 들어가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뭐 그 무기야 잘 이끌어 이런 걸 보더라도 그지 로맨스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 자체가 상당히 목적이고 지배적인 테마가 되는 그런 식으로 엮어가는 것이 셰익스피어 작품의 거의 다가 그렇다. 그 작품 속에서도 그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몽테규가와 이 캐플레가 두 세력 있는 버로나 씨의 이 가문이 오랫동안 수백 년을 반목을 해왔어요. 어떻게 하든 참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도 사색 당파라 해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해요. 뼈대가 없으면 그럴 리가 없겠죠. 싸움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겠죠. 양뼈대 있는 집안에서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그 가문에서 이제 로미오 몽테규 가문의 로미오와 캐플루 가문의 줄리엣이 그 가문의 희생자로 나와서 이 가문을 결국 화해시켜서 이 해피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드적인 그런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두 당사자로 볼 때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두 가문의 그 화해를 가져오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피엔드적인 그런 요소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두 주인공이 과연 저들이 잘못해서 그런 불행, 비극을 초래했느냐, 둘 다 자살을 하고 죽게 됐느냐, 이런 불행이 끝에 가서 왔느냐, 아니면 이것은 그 두 가문의 희생자, 사회적인 그런 구조의 틀에서의 희생자냐, 내지 하나님의 그런 운명, 옛날에 이 당시에 우리가 유럽의 모든 문학이 그랬지만은 영문학에 관한 우리가 영문학 시간이니까 20세기 초반까지는 미국 문학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지배적으로 많이 등장해요. 대자기로서로 기독교를 모르면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신이 그렇게 운명을 주어가지고 그 운명의 희생자나 뭐 이런 설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어느 단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사회 구조적으로 집안 간의 그런 그에 대한 희생 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운명론적으로 보면은 데스티네이션 예정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프리데스티네이션 이런데 희생으로 이해를 하려고 접근을 해도 좋고 또 하나는 당사자들이 좀 어리고 철없고 부실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관계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자수했다. 이렇게 접근해서 이해해도 괜찮겠어요. 보합적으로 이해해도 괜찮고 어떤 그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실 우리가 흔히 최고의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등장하는 햄릿이라든지 혹은 오셀로, 맥베스 그 외에 여러분 리차드 2, 3세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속에 나오는 그런 비극들과 아마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고 그 배경이 또 베니스 상인도 그렇지만 이 이탈리아 배경이 또 상당히 차지하죠. 이 당시 이탈리아는 로마 시민이면 사실 세계 어느 곳에 가서나 환영을 받았잖아요. 마치 지금 우리 미국 시민을 연상케 한다 그러죠. 롬, 이탈리. 우리가 인식이고 그렇잖아요. 문어 붕괴까지 16세기 말 꽉 차기까지 그래 했잖아요. 이 지배적으로 이탈리아의 그 문화가 굉장했단 말이에요. 문학을 보더라도 이탈리아 시가 소네토의 그 원조잖아요. 시작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섹시가 사관할 때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하려고 폼 잡고 공부도 그렇고 이런 거 미국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잖아. 미국 하지만은.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해 알아주고 말이야. 미국 이야기를 한국에서 해야 인정을 받는 거라. 옛날 같으면 우리 중국에서 유학 갔다 와야 한국에서 폼 잡고 말이야. 양반 행세하고 지식인 행세를 했단 말이야.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섹스피어가 이러한 이 작품에 관한 한 이 베로나 이탈리아의 시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전개를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지금 우리가 이 5막까지 되어 있는데 통상 우리가 이 4막으로 많이 끝나고 2막극도 있잖아, 그죠? 2막극은 좀 부담스럽지. 두째 막에서 다 처리하려 하면은 옛날 같으면 기성전결식 요소 있어요. 막이 짧으면 부담이 많이 가는데 이건 5막이라서 막 그런 이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부담 없이 작가가 이 스토리 전개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프롤로그라 해서 옛날에 여러분 한 19세기까지 작품은 프롤로그가 있고 끝나면 또 뭐가 나옵니까? 1점 퀴즈 1차 작품이 끝나면 손들어야지 에필로그가 나오지. 이 맞은 사람은 수업 끝나고 나면은 혹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서 점수 계산을 해야 돼. 이름이 뭐지? 김영희. 잘하네. 그저 작품 끝날 때마다 에필로그 나오더라, 그죠? 시든 소설까지도 말이야. 우리가 워즈워드의 프롤로그는 너무나 유명하잖아, 그지? 서은의 시작. 그러니까 기성전결식이고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고. 그러나 20세기 이제 율리시즈나 이런 실험 소설이지만 들어가면은 그림이 다 깨지잖아, 그죠? 순서가 없고 이 포크네의 그 The Sound and the Fury도 그죠? 연대가 막 옛날로 갔다 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뒤범벅 되잖아, 그지? 그러나 그 전까지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순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순서를 밟아서 프롤로그로 시작해서 등장하는데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 영화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으면 바로 이 작품에 들어가고 가능하면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서 또 이 시간 나름대로 작품을 좀 하든지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인 만큼 이 정도 선에서 끝내겠어요.